피디님 5시 되면 들어갑시다. 우리 저 김정현이 잘 좀 보라고. 누구? 우리 저 김원희하고 학교 동창이잖아. 아 누구 김정현이? 예. 우리 김정현이 요즘 안 나타나 여기를. 예? 안 나타나. 꼭 정동관에서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집에 갔지. 손잡으러 갔죠. 손잡으러 가서? 손자가 있어요? 네, 손잡았단 말이? 손자가 지금 돌지났지. 돌 지났어? 이야. 자식이 장기를 일찍 간 거야? 딸. 딸이? 하긴 딸 일찍 보내면 뭐 손주 보지. 딸 일찍 보내면 김현 몇 년생? 62년생인가? 64년이요. 64년생. 64년들 손잡은 애들 많아. 저희도 하긴 딸이 만약에 시집 가서 애 낳았으면 지금 어. 할아버지 된 거죠. 참 64년 손잡은 애들 많아. 64년이면 55살이지 지금. 55, 우리 나이로 55이지. 그렇게 되죠. 예. 손잡은 애들 있어. 우리 막내도 손잡았으니까. 걔는 여자이니까 모르겠어. 지금? 그 중손자가 있어요. 나? 아니 우리 막내 여동생이 64년생인데 걔가 손자를 낳았거든. 걔가 지금 손자가 3살인가 그러거든. 네, 저 초등학교 친구 하나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했어. 입학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흉해요, 막. 그게 생각나. 네. 그런데 지금 뭐 제일 행복해. 해피하죠. 네, 애들 뭐다 커가지고. 내가 우리 나이로 20살, 21살, 만 20살 되던 애 군대 가가지고 체류하러 갔는데 네.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집을 가려면 한 10리를 걸어가야 돼. 근데 중간에 가다가 누가 얘기하고 아줌마가 보더니 와, 너 벌써 군대 갔냐 그러는 거야. 나는 아줌마 줄 알고 아이고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난 너하고 동창이야. 준비되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5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이 시기가 조금 느리네요. 아 그래요? 시작했어요. 벌써 몇 시냐? 4시 59분. 4시 59분입니까?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셋 하면 하시면 됩니다. 예. 누르고 좀 기다려. 그럼 바로 여기 뜨죠. 여기? 그 시간만큼. 자, 들어갈게요. 네네. 하나, 둘. 잠시만요. 이렇게까지 안 돼. 네. 예, 둘, 셋. 아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인터넷 뉴스 신문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우리 총선 이전에 총선 후보자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방송을 하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우리 인터넷 언론연대가 이제 당선인들을 모시고 화제의 당선인들을 모시고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에게 듣는다 첫 시간도 우리 김민석 당시 후보님이었고 오늘 당선인에게 듣는다 이 시리즈의 첫 시간도 오늘 김민석 당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 후보자에게 듣는다를 처음 불러주신 덕분에 제가 당선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시리즈에 나오신 분들이 네. 다 당선되셨네요. 예, 민주당 출신은 딱 한 분 빼고 전현희 의원.
아니 전현이는 안 나오셨고 그 현장에 가서 했으니까. 저기 저 공주 청양에 박수현 네. 박수현 후보. 후보님이 네. 안 되셔가지고 그분이 참 네. 가깝게 떨어지셔가지고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되셨어요. 예. 그 후보자 우리 저 당선인께서 복이 있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테이프를 잘 끊어주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파워가 생겨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셔서 반갑고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정확하게 18년인데 정치 현장에 떨어 계시다가 현장 정치로 복귀하신 소감을 한마디 우선 좀 해주시죠. 소감이라고 하기도 참 좋지요 뭐. 좋은데 네. 사실은 아직까지 좀 실감은 좀 덜 오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국회 개원하고 예. 본회의 하면 조금 더 실감이 오겠죠. 네. 근데, 뭐랄까요? 자, 그때 뭐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제가 밖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힘들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마 이번에 됐으니까 이렇게 조금 여유진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오래 밖에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기도 합니다. 요새는. 고맙습니다. 뭐 전에 제가 많이 뭐 취재 과정에도 뵙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뵀던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도 그 롤백 하신 이후에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예. 그 감격이라는 것이 예. 본인 스스로 표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감격은 그런가 봐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께 이제 정치 오래 쉬셨잖아요. 예, 아니, 예. 쉬었다기보다는 공백이 많으셨어요. 공백이 많으셨죠. 예. 그래서 그때 연세를 여쭤보고 하면은 네. 본인 감옥에 있던 나이는 빼줘야 된다고. 그렇지, 네 그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빼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저도 생각나는데 예. 저도 뭐 말 조금 못해도 예. 이것저것 다 빼주시고 계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소감을 말씀드렸고 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4.15 총선을 통해서 물론 일부에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일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회의석 5분의 3을 일개 정당에게 장악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는 그 근본적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선대위 해단식을 할 때 네네. 그때 이해찬 대표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최백은, 우희종 예.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었던가요? 이번 국회는 촛불 국회가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달리 해석하면은 개혁 국회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촛불로 중앙 정부가 탄생하고 예. 또 지방 정부들까지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지지부진함에 예. 대한 에서 국민들이 뭔가 원래 변화한 상황에 대한 개혁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마무리해라 라는 것이 1차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보다 조금 더 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전시국회, 비상국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온 국민이 느끼는 거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비상 상황.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확 밀어줘서 그러니까 해봐라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로 온 국민이 이게 미중유의 위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한번 확 몰아서 일단은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한마디로는 위기에 대한 그 위기감 이것이 결집시키고 이런 초유의 국회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제가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5분의 3 이상을 의석을 몰아준 경우는 네. 이전에 무슨 그 이승만 정권이 있었던 데 빼고 그다음에 박정희의 그 쿠데타를 빼고는 4.19 이후에 민주당이 거의 그 나머지 빼고 다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신 것 촛불 민심이 4.19의 민주화 민심과 동일한 민심이다 이렇게 파악으로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뭐 촛불 국회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촛불 민심, 개혁 민심 또는 시대 변화 민심 그게 이제 기본일 텐데 그게 그보다 조금 더 상위의 거대한 전환을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위기가 변화를 촉진한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거대한 문명적,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포스트 코로나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심지어 국제사회와 문명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까지 워낙 거대한 변화가 아주 압축적으로 압축혁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여기 와버린 거죠. 결과를 그걸 전통적인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촛불 민심의 급속한 진화, 급속한 진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거대한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촛불 민심과 개혁을 포함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 그보다 더 클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촛불 개혁이 요구했던 어떤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든가 어떤 복지의 증진이라든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공동의 연대의 진전이라든가 이러한 보다 더 진화됐어야 될 진보적 가치들도 한편으로는 확 다른 거죠. 물론 그 외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제들로 동시에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대한 노도의 그 민심이 이제 변화가 나타났는데 60년 그 민심의 변화를 60년 그 국회는 민주당 국회는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민주당 구파와 구파와 신파의 싸움으로 담아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그런 과거 역사도 있고 또 지난 20대 국회나 그 이전 국회 어떤 국회든지 간에 국회가 시작될 때의 느낌과 끝날 때의 느낌은 국민으로부터 거의 막대점을 받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국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국회가. 그래서 이번 국회에 우리 민주당이 이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과연 21대 국회 만료 시점에 악재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고 근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났는데 뭐 선거라는 게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당선 인사, 가령 뭐 엊그제까지도 제가 오늘까지도 아침에 나가서 다시 그 감사합니다 하고 출근 인사도 하고 뭐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혼자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뭘 했냐면 저 스스로도 도대체 코로나가 상황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네. 이해를 내가 잘 하고 있을까? 라는 자문이 생겨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어떤 정치, 국제 또는 경제 또는 보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제가 생각해온 것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죠. 생각해온 것도 있고 뭐 정책도 있고 공약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과 내용을 다 바뀌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짚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상임위 같은 것도 네. 나는
이런 상임위를 해보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내가 해야 될 우선의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문제까지도 제로 베이스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약제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초반에 모든 국회의원 또는 뭐 대통령과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관성적으로 시작을 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가령 지금 뭐 있는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같은 것들보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관성적인 사고로 관성적인 대책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우리가 뭐 대지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대공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후의 대변화, 대빙하의 도래라고 표현하는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진단을 우선 좀 집중적으로 빨리 해야만 이 국회가 해야 할 길을 잡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지난 과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거의 대승을 했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세균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졌죠. 많이 져서 네. 그때도 아마 지역구가 80석 이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3당이 물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국회 상황이 그렇게 구석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했던 일이 그 미디어법 개정 때문에 여야 소수 야당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밀어붙이기를 했단 말이에요. 밀어붙이기를 해서 심지어 그 당시 뭐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가 도끼로 국회 문을 부시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미래통합당이 그 정도의 그 절박감이 있을 거다. 자기들이 밀리지 않으려고 180석이 밀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안 하나를 두고 첨예하게 붙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국회 상황이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당시에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국회 안에서 테러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는 법인데 그런 그 양보해야 될 부분에 있었을 때 여당이 과연 지금 그 당시에 이명박 여당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너무 막 추상적으로 어떤 걸 놓고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 네네. 근데 제가 다시는 또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간다면은 가령 이제 180석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양보나 또는 어떤 대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전신 국회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택을 네. 한번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위기를 돌파해라 네. 라고 한 것에는 네. 빨리 위기에 대한 대안을 짚고서 할 거는 해라 하는 측면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부 여당이 특히나 거대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국회를 잘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짚어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네. 그것은 최대한으로 대화를 하되 만약에 정말 꼭 해야 되는데 반대가 있다 할 때 꼭 밀어붙여야 된다 할 때 전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물론 밀어붙이는 거를 능사로 하는 숫자만 갖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세상에 양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면도 있고 잘 대화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뭐를 우선해야 되느냐. 가장 저는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할 만큼 정리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어떤 개혁의 과제일지 아니면 코로나가 새로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적 과제라든가 또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과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에 대한 정립에 대한 자신감이 서고 국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양보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정 안 될 때는 저는 국민이 부여한 힘을 또 행사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예를 그럼 두 가지만 딱 들으면 되겠네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제. 재난지원금 문제가 이미 그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자기네 주장을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로서 지금 추경은 안 된다. 추경 그다음에 국채 발행도 안 된다. 현재 있는 예산에서 재편성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 저는 최대한도로 대화하고 해보되 이번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비쳤던 국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저는 핵심은 뭐냐면 신속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부학에서는 이번에 이제 뭐 170%냐 100%냐 또는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보편과 선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주자는 분들의 입장조차도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장 최상층 5%가 될지 10%가 될지 그 부분은 돌려받는 것일 수 있다. 즉 꼭 거기까지 실제로 다 줘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건 아니고 그렇게 100%를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선별을 했을 때 행정적인 시간 및 지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성의 문제가 어떤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구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면 지금 정말 불을 빨리 꺼야 된다 하면 불 끌 방법에서 논의는 최대한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총선으로 일정한 그에 대한 민의가 확인이 됐다면 속도감으로 최종적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 왔다 하면은 할 때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예결위는 20대 예결이니까 이 신속한 예결위원 정도 지금 현재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지금 가장 슬기롭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현장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아주 쉬운 답변을 제가 현재 국회의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아주 재미난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하나 봤어요. 이번에 당선된 야당 당선자 중에 한 분인데 부산에서 당선된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꼭 그분이 이런 언어를 쓴 거 아니지만 제가 번역을 한다면 야당이 앞으로 살고 또는 그야말로 보수 집권 플랜 이런 걸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반대만 자꾸 하지 말고 화끈하게 밀어주거나 또는 자기네가 먼저 대안을 내자. 그래서 여당으로 하여금 반대하게 하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려고 하면 그걸 일일이 시비 걸지 말고 토론을 치열하게 한 다음에 밀어주자. 그래서 어차피 다음번에 승부를 보게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이제로서는 낫다라는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런 접근 방법이 나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야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읽으면서 뭐 야당의 새로운 집권 플랜이랄까 부활 플랜이랄까 이런 걸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초반에 시간을 끌어도 굳이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결국은 갈려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실익이 있겠는가. 야당이 반대할 만큼 하고 이번 위기 국면에 대한 수습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게 맡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좀 거시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선자 되신 분들이 국회 물론 이번에 국회도 당선되신 분이 초선이 약간 뭐 거의 뭐 150명 수준이 넘는 걸로 지금 종교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국회에 처음에 당선된 이후부터의 초심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족적도 남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 어떤 포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 4년이 지난 다음에 개별 평가가 되면은 진짜로 그 신랄하게 평가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우선 그 국회에 들어가시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선수로는 삼선인데 예, 예. 이게 워낙 빈 기간이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예, 예. 초선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좀 이렇게 익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 하고 싶은 건요. 예.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를 제가 가령 왜 통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예. 또 쭉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야의 활동을 해와서 네트워크도 좀 있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완전 물어놓고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쭉 요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자료를 보다 보니 일단 거의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정리해야 될 문제를 한번 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저는 코로나가 한국 사회를 바꾼 것 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어떤 개혁 과제, 네. 새로운 국가 개조의 과제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든 또는 우리 당내에서건 아니면 여야 의원이건 아니면 국회에서건 틀을 잡고 정리해내는 작업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한편으로는 지역구에서의 공약 실현이라든가 또는 각종 어떤 상임위 관련 과제뿐만 아니라 원래 제가 정치인으로서 다시 정치를 했을 때 좀 장기적인 과제로서의 소위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정립하고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를 몇 가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연장선에서 볼 때 그런 것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 수정과 또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코로나로 바뀐 포스트 코로나 국가 개조 방안을 우선 빨리 재정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정무위로 가죠. 그게 정무위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 한 상임위에서만 할 일은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플랜을 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김 의원님, 김 당선인은 지금 본인께서는 뭐 초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무게감으로 보면은 물론 뭐 긴 시간 동안 쉬고 계셨던 시간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무게감으로 보면 3선이대 5선급 중진은 좀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사에서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중진급들이 지금은 자기가 가진 무게만큼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언론의 입장에 평가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 앞으로 이 중진이라는 표현이 붙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될 것인가? 글쎄요, 중진 제가 이번에 돌아온 정치 시민이라고 했어요. 제 스스로. 예. 돌아왔다는 것은 개인의 스토리가 담긴 거겠죠. 네, 돌아왔으니까. 네. 이제 먼 길을 돌아왔으니까. 정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선 때는
실제로 젊은 삼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역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완전히 뭐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본선 때 제가 돌아온 정치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국민들이 무슨 중진, 경륜, 뭐 거물, 무게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예. 그것의 어떤 평가가 그리 꼭 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민의 마음으로서 초심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고 일단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제가 15대 첫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다 국회를 떠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 혼자 되나 했더니 15대 국회의원이 저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 예, 예, 예. 15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14대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가 아직 나이는 50대 중반이지만은 이게 선수는 저는 중간에 깎아먹어서 3선이지만은 뭐 계속했으면 6선 뭐 이렇게 됐겠죠. 6선, 예. 7선인데 아까 말씀대로 국회 경험은 제일 미리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저는 뭐 중진이냐 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역사 의식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역사의 면에서 정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 총선 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할 때였죠. 국민의당이 나올 때였죠. 그때 천정배, 김한길, 안철수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을 이끌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할 때 그때 제가 정치를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저한테 뜻을 모아서 선대본부장 지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고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국민의당에 관여했던 분들, 아까 그 15대 국회의원을 같이 네. 했던 분들 중에 한두 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나이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외람됩니다만은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분열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정치에 대한 책임을 이제 느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역사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는 이제는 좀 바른 정치를 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진짜 원칙과 정도로 생각하는 바른 정치를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득실이라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좀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국가의 방향 이런 것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정치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중진이라는 중진에 해당하는 그런 요구에 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조금은 더 너무 강팍하지 않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관계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끊임없이 야당과 사실 해봐야 아는데 야당이 어떻게 할지 조금 무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끊임없이 야당 의원들과도 이렇게 여백을 좀 남겨두고 대화를 해서 정치라는 게 그래도 그런 여백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남북 관계 문제를 종종 정치하고 비교해 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맏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네. 어느덧 우리의 위치가 네. 국제사회의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맏형이 되어 있고 뭐 대통령 나이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이 계속 조금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말해버리고 내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남북관계를 지금 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의 여야 관계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180석 대 100석이라는 이 103석이지만 100석이라는 이 차이로 보면은 아까 지금 말씀 그런 서열로 보면 형하고 동생 사이가 돼버린 거니까 여당이 그런 정치를 할 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그렇게 가져야 되겠죠. 아니, 네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당에 제가 민주연구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언론에는 많이 부각은 안 됐지만은 몇 가지 화두를 제가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 가령 이제 제가 제일 정책으로서 좀 주력했던 것은 포용국가를 한 2045년 해방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는 평화로운 포용국가를 완성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포용국가의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복지국가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정리해보자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이해찬 대표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연속집권론을 상당히 초반에 조금 제기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중심정당론이라는 걸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중심정당 얘기를 총선 한 1년 전쯤에 했어요.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띄우진 말자고 했었는데 연구는 좀 했는데 네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촛불 이후에 큰 지형 자체의 변화 속에서 예. 박정희 시대 70년대의 어떤 보수 우위의 체제로부터 큰 틀에서 보면은 진보와 중도를 결합한 것이 더 우위로 되는 지형과 바닥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이 이 최근의 모든 변화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연속적으로 가령 진보 사승이 가능하냐? 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전통적인 여야 교대론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사연승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 얘기는 지형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기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고 나면 중심정당 체제로의 변화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네네. 그 중심정당 체제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사실 그때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싶어서 중심정당론이라는 것을 제기하고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론화를 좀 했는데 이게 학술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령 서구에서 북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북유럽의 몇십 년 동안 쭉 사회민주당 체제가 지속된 거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은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에 민주당 계열이 쭉 집권을 한 거라든가 네. 전혀 반대 케이스지만은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보수 우위의 사회인데 일본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후에 상당히 조금 좌화됐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랬다가 자민당 체제로 정리가 될 때 예. 보수 체제로 정리가 되면서 자민당 체제가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쭉 가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상대적인 진보 우위 정치 체제가 이번 총선까지 거치고 나면은 그야말로 한 페이지가 바뀌어버릴지도 모른다. 네. 라는 의미의 저는 중심정당을 생각했었고, 네. 근데 지내놓고 나니 네네. 그 얘기를 얘기하면 특히나 보수 언론이나 보수학계에서 비판하거나 예. 이번에 총선 막판에도 유시민 장관의 뭐 이런 얘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까봐 조심은 했는데 네. 끝내놓고 나니 네. 제가 그 면지원고의 몇몇 박사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거 끝나고 보니 결국 사실상의 중심정당 체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달리는 정말 이 호랑이 등에 올라찬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네, 위기를 극복 안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극복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번에 구성되는 이러한 체제가 이렇게 가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체제로 가는 것으로 한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조금 더 복지지향적 이렇게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와 함께 그러면 정말로 그런 거대 정당 내지는 마치 과거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가 주도했던 정당 체제는 그걸 독재로 이렇게 밀어버렸지만은 저희는 그 국민들에 의해서 다수파가 되더라도 한편으로는 당내 민주주의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 대한 어떤 여야의 태도를 훨씬 더 꼭 야당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의한 자제가 훨씬 요구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숫자로는 우리가 뭐 선진화법 체제가 그대로 가든 아니면은 그것이 아주 변화가 돼서 과반수 체제로 가든지 간에 저는 숫자의 다수 우열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력, 네. 조금 더 포용적인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중에 이제 지금 4연승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 중에 이 4연승까지는 또 역사의 패러다임에서 있을 수 있는데 5연승이 중요하거든요. 2년 후에. 5연승이 이제 그런데 5연승은 곧 6연승이 가능한 것이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같은 대선하고 해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네. 대선은 아마 3월쯤에 있을 것 같고 네. 지방선거는 6월인데 그걸 아마 어떤 의미로 보면은 헌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장기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일시선거로.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이길 경우 6연승이 가능한 얘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정당 체제로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네. 실내적으로는 아까 제가 딱 예를 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인 이론은 여야 교대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견제와 균형론인데 제가 아주 쉬운 문제의식이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끔 져줘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지난 4년선까지 하고 나서 그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민주정당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이 꼭 나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북유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속적인 10년 이상의 또는 20년 이상의 집권을 통해서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국가 모델을 완성한 케이스가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평화로운 복지국가, 평화로운 포용국가 체제로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10년, 20년 정도를 쭉 투자해서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는 4연승까지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5연승과 6연승을 포기해야 할 입장에 있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난 극복의 성과를 가져와야 되고요. 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이제 견제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의 논리가 아닌 굉장한 절제력, 아까 뭐 마형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가 계속 거시적인 얘기만 하니까 네. 시청자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십시오. 네.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자질이 어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초선 재선 국회의원 할 때는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86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장 후보 나갈 때까지 가령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을 하고 나서 영입 작업을 했는데 그때 영입을 했던 분들 중에 무슨 이인영, 우상호, 윤종석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정무적인 역할을 맡는 예.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비교적 젊고 비교적 운동권 출신이고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또 일을 시켜보니까 또 그런 대로 하니까 또 더 하게 됐었겠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 대선 때 상황까지도 갔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저의 동년배는 당연히 많고 네. 심지어 후배들도 있거든요. 예. 제법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치의 본령의 의미로서의 예. 정책적인 데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예. 상단기가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앙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의 이 상황에서 정치는 저는 정책의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아주 복잡한 정치 공학이나 아주 정무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정책에서 이제 승부를 보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행운인 게 원외면서 연구원장도 해봤고 네. 또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됐는지 이번 총선 때 제가 그냥 단순 출마자 입장인데 이 재난 관련 소득 논의에 상당히 조금 이렇게 목소리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여러 가지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지향, 제 의지는 이번 임기는 저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뭐 직설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원내대표 경선 어떤 분이 나가면 정책위 의장, 런닝메이터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생각 안 해보시고.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네네.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 쪽에만 좀 집중을 하겠다. 지금이 잠깐만 이게 정책의 의장이 이번에 런닝메이트 우리 당은 런닝메이트까지는 아닌가요? 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 미래통합당 그쪽은 런닝메이트고. 것 같은데 저희가 런닝메이트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 따로 붙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현재 제도가 네. 당원 당규가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 산하의 정책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런닝메이트가 됐는데 네. 저희는 당대표 산하의 정책위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갖고 논쟁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원내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예.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지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지명한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런 런닝메이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처장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대정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좀 여담 한마디를 드리면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네. 어느 부분이나 많이 써요. 시대정신은. 그런데 실제로 그 시대정신에 맞게 국회가 운영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이 맡았던 시대정신은 4대 합법의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실패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한나라당의 시대정신은 미디어법 개정이었습니다. 4대 강이었고. 근데 그게 그 시대정신이 실제로 우리 국가에 별로 유의가 되지 않았으며 실패했습니다. 지금 2020년 시대정신은 모든 분들이 촛불하고 혁명합니다. 이 시대정신이 실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이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네네. 시대정신이라는 건 꼭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97년 대선이죠. 네. 그 대선 내내 차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의 옆자리에 앉아 다녔습니다. 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인데 예. 그냥 제일 젊다는 이유로 그냥 예. 말동무하라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대선 전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당선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당시 수행을 총괄하셨던 김옥두 의원하고 아, 예. 그렇군요. 셋이 차를 타고 마지막 전전날 그 김대중 대통령도 중국집을 좋아하셔서 중국집 가서 셋이 밥을 먹는데 제가 참 대통령님 이게 이번 IMF 때 이 어려울 때 써먹히려고 네네. 그 사이에 그렇게 떨어지셨나 봅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인 김대중이 예. 평생 자기가 뭔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시대 정신이 IMF 이후의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IMF 국난 극복이라든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전혀 아니에요. 네네네. 대중경제론을 보더라도.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DJ에게는 IMF 극복이라는 것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하고 나니 지내놓고 보면 DJP 연합이라는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교조 합법화도 그때 이루어졌고 민노총 합법화도 이루어졌고 또 어떤 4대 복지의 완성도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첫 동력은 IMF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그렇습니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영향이 네. 모여버려가지고. 이게 예상한 대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모범자반이. 네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촛불과 개혁인 것이 맞는데 흐름이 네. 근데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을 것이다. 네. 더 큰 무엇은 코로나 국난의 극복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는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촛불과 개혁과제의 대부분 맞겠지만 상당 부분 우선순위나 또는 완급이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당 내에서 나오는 그 전체적인 논의는 아니겠지만 나오는 얘기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당 내뿐만 아니라 그 촛불 그 세력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검찰 개혁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개혁의 완성이 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 검찰 개혁 문제는 이미 그동안에 계속적인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야당이 극한 반대는 거의 뭐 그렇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문제는 만약에 이거를 화두로 삼게 되면 야당이 극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네. 현재 이번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 정신이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거를 이 파도를 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술적 스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결국 조금 전에 드렸던 다 말씀이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은 가령 이런 거잖아요. 제가 심지어 내가 어떤 상임을 해야지 생각했던 것조차도 상임이 지금 어떤 것을 해야 제일 맞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정책과 공약을 쭉 했던 것 중에서도 어쩌면 지금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재정 상황을 놓고 볼 때 한 지역구만 놓고 볼 때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생각해왔던 과제 중에 코로나 국난의 극복이라는 그 우선 과제를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배치가 돼야 될 수밖에 예, 없을 것이다. 예,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계속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가벼운 얘기 하나 합시다. 결혼하신 이후에 부인을 대동하시고 선거운동 하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던가요? 엄청 많죠. 제가 선거운동 하기 전에 꼭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닌데 네네. 어쨌든 하게 됐어요. 예예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선거 후에라도 결혼해야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예. 한편으로는 갑자기 선거 전에 결혼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예예. 뭐 등등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예. 야, 나 결혼 안 하고 선거했으면 도저히 선거 못 치렀겠다 이런 생각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꼭 이 자리에 저 방청석에 꼭 저희 집단에 와 있어서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일단
일단 뭐 방역,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형태가 이번에 방역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하고 다니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조금 이렇게 저의 우여곡절사를 저희 지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제가 다시 결혼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훨씬 따뜻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30대, 40대까지도 그러는데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회피하고 있고 또 출산율도 지금 문제가 있고 있는데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 이제 국가 경영을 하셔야 될 입장이 있으니까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 그래야 돼서 그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네. 가장 그 식품 문제, 벼숫자 문제. 예. 그래도 제일 큰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이제 그 말씀 이전에 저희가 결혼하기 편하고 예. 또 아이들을 출산하기 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거 뭐 정말 절대적인 과제죠. 근데 다만 이것도 또 이렇게 즐거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또 무겁게 답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으로서 뭐 저출산 문제를 출산을 많이 하게 한다라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저는 시도가 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점점점 사회를 안정적으로 또 살기 편하게 만들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오래 살면서 조금 더 싱글을 많이 즐기는 그런 문명적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정책적으로 완전히 그 흐름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말씀해 주시죠. 뭐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사실 남들이 잘 눈치를 못 챘을 텐데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한테 선거 끝나고 밤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가령 이럴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퇴근 인사를 뭐 전철에서 이렇게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다든가 또는 국민 여러분이 너무 정말 애쓰고 계셔서 우리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하다가 미처 그 말하기가 참 뭐한 아주 어렵고 험한 일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몇몇 이렇게 케이스들을 접할 때 때로는 이게 원래 눈물이 나고 때로는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열람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나이가 저녁보다 좀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아마 그게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도 가령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뭐 이게 휘적휘적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생긴 버릇이랄까 이런 것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자꾸 관찰하게 돼요. 저 사람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사람들의 생활의 입장에서 이제 정치나 선거를 보고 있는 스스로를 문득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30대 때 선거운동을 할 때는 좀 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이 좀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나 할까? 뭐 이건 기대하셨던 뭐 재미난 에피소드는 아닐 거예요. 저 스스로는 이게 내가 이런 대목들을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처음에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본선 과정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여론조사상으로 우위에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 끝나고 출구조사. 출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네, 나왔단 네, 말입니다. 네. 또 근데 JTBC는 이긴 걸로 나오더라고.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사실은 저는 출구조사를 보고 네네. 이제 이겼구나 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희 캠프 내에서는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네.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를 당에서 비공개 조사를 2개 받고 네네. 상대당에서 한 비공개 조사를 하나 제가 입수했어요. 네. 3개 다 한 10%에서 15% 이기는 거였어요. 예.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예를 들어 송파의 최재성 의원이 예. 어렵게 돼서 저를 졌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영남의 결집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있어요. 네네.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근데 그런 등등 속에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보수층의 결집이. 상당히 결집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 걸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JTBC 아까 말씀하신 사전 조사는 예. 사전 투표까지 포함한 모든 거를 출구조사 하루 전날에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전에 들었는데 한 10%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추세가 있는 건데 마지막 출구조사는 예. 그거 다 빼고 마지막 날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은. 그거에서 제가 한 1%를 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종합을 해서 딱 생각에 한 6, 7% 이기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사실 딱 60%가 이겼어요. 근데 예. 저만 그렇게 생각했고 아까 그런 여론조사나 주변 얘기를 들어서 좀 쉽게 이기겠구나 생각했던 저희 캠프의 모든 분들은 그렇죠. 멘붕에 빠져가지고 예. 딱 출구조사를 보고 얼음이 됐어요. 아, 근데 캠프가. 저는 그날 아침부터 네, 좀 네. 긴장하고 있었어요. 네. 막판이 어떻게 될까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막판 출구조사를 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로소 저는 이 정도로 이기겠구나 하고 나중에 좀 네. 풀렸었습니다. 저는 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당선자로서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또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내가 후원을 해줘 지역민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린다면 네. 제가 아까 그 정책을 정책에 좀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한편으로는 중앙 정치에서의 정책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구체적인 성과예요. 이게 저희가 독특한 선거구예요. 대림동, 신길동, 여의도 완전히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대림동은 경제의 활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에 청년 벤처 창업센터 같은 뭐 글로벌 차원의 그런 것을 좀 유치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기폭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선거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거는 바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와 협의에 지금 착수를 했어요. 그 성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신길동에는 이제 새로 뉴타운이 돼서 아파트의 새 이주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요. 거기는 새로 중학교를 곧 이제 하나를 만들면서 교육혁신센터라는 어떤 새로운 거기도 교육과 관련된 전진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구체적인 부지선의 물색에 들어갔어요. 여의도가 조금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재건축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역차별감에 대한 해소가 필요해서 가령 요새는 어지간한 동네에 있는 가령 공공주민체육시설 이게 없어요 여의도에는. 그러니까 그게 좀 의외인데 그런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겠지만 적어도 한 지역에 꼭 필요한 한 가지씩은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 제 임기 중에 저는 가능할 것이다 하고 보고 전력 투구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에 걸쳐서 우리 김민석 당선인을 모시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그 힘들었던 이야기는 하셨고 당선된 이후의 그 느낌하고 앞으로 남은 4년간 정치적 포부를 또 국민들에게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해놓고 임기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한 2, 3분에 걸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야죠.
정말 잘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돌아온 것은 이제 당선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국민들께 실망도 드려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 일로 저에 대한 모든 이해와 또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어떤 뭐 양해, 뭐 용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의 태도 또는 저의 일, 저의 성과를 통해서 진짜 김민석에게 다시 기대하고 또 일할 기회를 줘볼만 했던가 하는 평가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 국가가 세계 문명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이켜서 이런 전환기에 이러이러한 설계가 의미가 있었다 싶은 그러한 것들을 남기는 좀 길게 보았을 때 의미 있는 정치, 큰 정치,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노래가 나셔서 잘 됐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예.